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문재인 대통령 원색 비난 등 고강도 대남 도발에 나선 배경엔 역시 평양 엘리트 민심까지 흔들릴 정도의 극심한 경제난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진 근본적 배경엔 국제사회 대북 경제 제재 영향, 역시나 이게 가장 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국제사회가 지금 대북 경제 제재를 한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로 본격화된 측면이 있죠.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유료 공급 제한이라든지 각종 금속류 대북 수출 차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전체 수출입의 90%를 잃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까지 폐쇄가 되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평양에서까지, 북한 엘리트층들이 거주하는 평양에서까지 물자 배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그리고 북중 교역은 사실상 북한 무역에서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3월과 4월에 보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90% 이상 감소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경제난에 시달리다 보니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조 의원님, 예. 아니 북한이 언제 경제가 좋았던 적이 있나 싶긴 한데 최근에 그렇게 심각하게 어려운가요? 예, 북한 내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도 저희들 직간적으로 듣거든요. 예. 보면 살다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다. 아, 그 정도예요? 예, 처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2000년에 열렸죠. 예.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이 활성화됐죠. 네. 요 직전이 96년, 7년, 8년이 고난의 행군기입니다. 네. 예. 수십만 명 이상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은 살려고 네. 남북 정상회담 하려고 출구를 찾은 거예요. 네. 그래서 2000년 초반기는 상당히 경제가 좋았어요, 북한이. 예.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그게 막힌 거죠. 그러니까 핵을 개발해서 협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핵 때문에 모든 게 막힌 거거든요. 네. 우리가 북한의 외화를 최대 한 60억 불로 보거든요. 근데 지난 3년간 대중 무역 적자만 60억 달러가 넘어요. 네. 그럼 지금 달러가 한 푼도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식량난, 그다음에 경제난. 지난 어느 정도냐면 5월 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을 했거든요. 네. 저희 첩보로는 완공이 안 됐는데 갑자기 페인트 칠하고 준비하라고 그랬대요. 실제로 그게 증명이 되는 게 그 사진을 보면 재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가동이 될 친구가 안 보여요. 그다음에 5월 21일 날 인비료 공장을 또 선전했거든요. 네. 외경밖에 안 나와요. 사람 한 명도 없는. 예. 그럼 벌써 지금 트럭에서 비료를 싣고 나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경제 행보를 한 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비료 공장 올해. 그다음에 대외 공개 행보도 평년에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갈 데가 없어요. 네. 김재룡하고 박봉주 같은 경제관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네. 본인은 이제 경제에서 손을 뗀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안 되면 이제 경제관료 책임인 거죠. 네. 그 정도로 매우 절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요, 최진봉 교수님, 예.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행정명령 효력을 1년 더 연장하겠다. 물론 연례적인 거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예사롭지 않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연례적으로 늘 하는 거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을 향해 제재를 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본인이 힘들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그걸 최대한 활용할 겁니다. 본인의 예를 들면 대선 과제에 필요한 부분으로 유익한 부분으로 활용하지. 김정은이 저렇게 나온다고 해서 트럼프가 갑자기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거나 아니면 대북 제재를 푼다고 얘기하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봐요. 네. 중요한 건 트럼프 입장에서는 긴장 관계를 유지해서 본인한테 유리하다는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할 겁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굴복하는 모습보다는 어찌 보면 김정은에게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이걸 지렛대로 활용하는데 최대한 같이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당장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신 센터장님, 이제 우리 정부도 아예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목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외교부가 밝힌 게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서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할 거다 이러는데 좀 해법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당장 해법이 나오긴 어려울 거예요.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이 문제에서 발을 빼려는 모습이거든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양보를 해야지 자기의 외교적 성과라고 하는 거지. 예. 북한이 ICBM이나 SLBM을 쏘는 도발을 해도 자기에게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 같은 양보를 하면 미국 내 여론은 더 악화될 겁니다. 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 발 물러서려는 모습이죠. 예. 근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관계가 계속해서
경색되는 과정에서 북미 관계마저 냉각되면은 움직일 공간이 없거든요. 네. 따라서 그 과정에서 미국과 조율을 해서 어떠한 다음 단계의 대화를 가질 것인가 타진하는 관계라고 보고요. 네. 사실 저는 이러한 접근은 지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남북 관계의 역사를 보면요. 네. 우리 혼자 북한을 설득하기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네. 항상 미국이 움직여주거나 중국이 움직여줄 때 네. 북한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따라서 한편으로는 미국을 가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음 단계의 대화를 언제쯤 가질 것인가 그리고 그때 조건은 어떤 것을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 미리 조율해 놔야지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꼬여가는 북한 문제 오늘 세 분과 장시간 동안 말씀 나눠봤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